이 비트코인 현상을 이해하고 블록체인의 토큰화 현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쉽게 풀어 설명을 드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회수권이에요. 회수권. 버스 회수권.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회수권 내고 탔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헌혈 증서예요. 헌혈 증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수권과 헌혈 증서를 통해서 이 토큰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자고요. 회수권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데 이게 버스 운송 조합에서 학생들을 할인해서 버스를 타야 되니까 학생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그 당시 뭐 교복이 있었지만 학생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 그냥 학교라는 그런 학교 매장이나 이런 파는 곳을 제한을 해가지고 회수권을 유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회수권을 사서 이제 자르죠. 근데 이게 조폐공사에서 뭐 이렇게 그 위패 방지용 기술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인쇄물이에요. 인쇄물. 그 당시에는 칼라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그 인쇄물을 가지고 이렇게 사서 또 학생들은 또 학생들 나름대로 이 게임에 이제 적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자르면 정직하게 자르면 10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밀려서 자르면 11개도 만들고 12개도 만들어요. 물론 이제 그 12개 중에는 이제 그 회수권 이제 그게 위에 거의 절반, 아래 거의 절반 이렇게 들어가는 이상한 회수권들이 여러 장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바쁜 이제 등교 시간에 그 버스 기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일일이 이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눈속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서 좀 껄렁껄렁한 아이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도박을 하잖아요. 짤짤이라 그러는데 짤짤이 같은 거 할 때 이 회수권이 돈으로 쓰여요. 물론 할인된, 학생들은 그것이 할인된 건지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할인된 가격에 이렇게 쓰이는데 제가 보기에 ICO에 대해서 토큰화 현상, 블록체인이 토큰화를 하거든요. 토크니제이션, 그러니까 자산을 토큰화 하는데 그것을 이제 회수권적인 아이디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한된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제한된 생태계에서 버스 회수권처럼 쓰이도록 하면 이 회수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팔 수 있는 거죠. 이게 미리 파는 게 이제 프리세일이 이제 ICO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생태계가 가치가 있다면 이 생태계, 가치 있는 생태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굳이 그 회수권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자나 마스터카드로도 결제가 되고요.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도 결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누구나 다 원하는 유통력이 강한 화폐가 쓰이겠죠. 이 생태계가 정말 가치가 있다면. 그래서 실제로 버스 회수권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뭐 카드로, 할인된 카드로 얼마든지 식별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없어지죠. 이제 회수권이라는 문화 자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하러 다닌다거나 하면 블록체인을 아예 무관심한 머글들도 있지만 블록체인이 뭐지라고 흥미를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가서 빠지는 그 아이디어의 무덤이 바로 버스 회수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ICO에 뭐 제가 보기 10개 중에 9개는 회수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서 쓰이는 쿠폰을 만들어서 그걸 유통시키겠다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찌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우주 여행에 쓰겠다라고 했다. 근데 우주 여행이 진짜로 그 가치가 있는 거면 왜 도찌를 굳이 써야 되는 거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받겠죠. 장사하는 사람은 뭐 무슨 수단이 됐든 가치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꼭 도찌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제 말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비자나 마스터카드일 수도 있겠죠. 이건 당연히 생태계가 완성이 되고 나면 무엇으로든지 다 결제를 받아요. 그 생태계 가치가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아이돌 스타의 공연을 볼 수 있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공연이 가치가 있다면 굳이 그 토큰을 이용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 토큰을 이용하면 더 싸. 이게 초기에 투자자라는 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토큰의 가치는 그 비자나 마스터나 달러나 원화나 혹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결제하는 거에 비해서 싼 것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약해요, 약해. 이게 왜 약하냐면 그것도 어필이 좀 떨어지는데 실제로 이 화폐 현상은 이 블록체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문학적인 현상인데 이 화폐 현상은 강한 것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중력이에요, 중력.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카불 이야기를 할 때,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제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코인을 선택하겠어요? 선택권이 있다면 남들이 많이 선택한 비트코인을 선택하겠어요? 이런 뻔한 질문이거든요. 예. 물론 달러를 선택하겠죠. 근데 달러가 전달될 수 없는 상태라면 은행도 문을 닫았고 친척도 달러를 가져서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서 나한테 핸드폰으로 비트코인을 보냈다면 비트코인을 받겠죠.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좋다고 이더리움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중에 선택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을 선택하겠죠.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미래 투자를 생각하고 미래 사용 가치 생각하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런 편안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더 전망이 좋니 이더리움이 전망이 좋니랑은 전혀 이런 수준의 고민이 아니잖아요. 그죠? 생존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할 때는 남들이 선택하는 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화폐 현상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선택하는 걸 선택해. 남들이 잡아주는 동아줄을 잡는단 말이죠. 그게 튼튼하니까. 그래서 이게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의 ICO를 생각하는 거는 좀 이게 난센스예요. 화폐 현상을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또 뭐 그 토큰의 무슨 뭐 유통 속도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잔뜩 넣어봐야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예, 그걸 뭐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참 경제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상한 데 쓰는 겁니다. 그 유통 속도가 그렇게 그런 데 쓰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맞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막 갖다 쓰면 뭔가 있어 보이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 정상으로 공부를 정상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혹하죠. 뭐 진짜 뭐 경제학 쓰는 원리를 가지고 쓰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예. 그러면 블록체인이 토큰화하는 게 왜 혁명이냐? 그건 헌혈 증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헌혈 증서 어떻게 얻죠, 여러분들이? 헌혈 증서는 피를 뽑아서 얻습니다. 근데 헌혈 증서가 가치가 있나요? 이게 명예가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 헌혈 증서를 제시하면 그 동량의 피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 의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헌혈 증서 뒤에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글로벌리 유동화가 안 됐던 거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생산물들이 있어요. 자본화 혹은 자산화가 가능한 생산물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헌혈 증서로 대표될 수 있겠죠. 그럼 블록체인 토큰화라는 건 뭐냐면 그 헌혈 증서를 지금 거래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제일 좋은 건 이제 병원에 가서 피가 필요한 분한테 이제 그거를 드리는 건데 좀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헌혈 증서 가지고 극장 못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헌혈 증서 가지고 뭐 내가 도박을 할 때 돈이 모자랄 때 헌혈 증서 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안 받아줄 것 같아. 그러니까 제한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헌혈 증서가 블록체인에 올라오고 제가 지난번에 내린 영상에서 이 먹을들 향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멍청한 인간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디지털에다가 어떤 성격을 부여했다. 아날로그의 성격을 부여해서 이게 사물의 성격 속성을 갖는다. 고유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중 지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헌혈 증서가 갑자기 이게 글로벌한 어떤 그런 유통력을 갖게 됩니다. 블록체인에 올라오면. 그래서 단지 유통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무결성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복제된 거라든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주죠. 그래서 이게 익명성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그런 친인척이나 친구 사이에서만이 그것도 거래되고 비공식적으로 화폐적 거래가 아닌 그냥 내가 너 줬으니까 나중에 네가 나 줘 이런 그 지극히 그 1차 집단 혹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안에서 이런 호혜적인 거래만 가능한 거죠. 그런 자산들이 글로벌 마켓에서 유동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중 지불을 막는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 자산화가 되지 않았던 것들 혹은 자산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거, 화폐적 거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들을 화폐적 거래 대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지나가는 말로 뭐 비행기 마일리지라든가 혹은 뭐 커피 쿠폰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헌혈 증서는 명확하잖아요. 그죠? 헌혈 증서는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피를 뽑아서 만들어지잖아요. 최초로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어디다가 쓰느냐보다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떻게 쓰느냐를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태계를 굉장히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생태계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은 블록체인이 가져온 혁명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생각을 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비행기 많이 타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화폐적으로 쓰여요. 제가 도박을 얘기했는데 도박에 밑돈으로 쓰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뭐 야채도 사 먹을 수 있고 레스토랑에서 결제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화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거꾸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자라고 했는데 이게 책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에이전시하고 얘기해가지고 출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읽고 있는데 역시 번역은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번역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아주 깔끔하게 쉽게 명료하게 좀 좋은 번역가한테 번역을 맡기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이 이제 자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자본을 잘 몰라요. 그래서 화폐 현상하고 자본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자본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론가라고 쉽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사실은 자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이나 화폐를 평가할 때의 모형에서는 메모론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과했던 것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 현상에 좀 굉장히 지금 저항감도 있고 그리고 진입 자체가 안 되는 데다가 진입하고 나서도 지금 굉장히 엉뚱하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늘 사용가치만 부르짖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에르난도 데소토가 주류 경제학자들이 자본의 원리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그 공기가 많고 물이 많은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어떻게 생기고 공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태어나고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산업사회를 가능하게 했던 그런 자본이나 소유권의 원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런 것들이 없는 사회, 그런 것들이 없는 사회가 더 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30억 명, 30억 명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지금 현재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인류들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눈을 돌리면 은행들이 막 질비하고 그다음에 내가 언제든지 집을 팔 수 있고 그다음에 땅을 사면 적당한 행정 절차를 거치면 내가 그 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대부분은 뭐 땅을 내가 사더라도 누구한테 사야 될지 모르고 설사 샀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뭐 공장 같은 거를 지으려면 합법적으로 지으려면 17년, 2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17년, 20년이 걸리는 사회에는 공장도 없고 집도 없어야 되는데 공장도 있고 집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법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경제가 더 큰 거예요. 정상적인 경제보다. 그런 국가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매매가 되거든요. 그것이 다 매매가 돼요. 헌혈 증서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매매가 안 될 것 같은데 다 매매가 또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집단이라든가 그 같은 마을 안에서 매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비탈릭이 생각하는 그런 메타버스 상으로 들어간다면 메타버스가 제가 장부라고 지난번 설명드렸잖아요. 장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류는 오래전부터 메타버스를 운영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이제 지금의 뭐 여러 가지 기술과 만나가지고 정말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촉각적이고 뭐 이런 것들까지 결합이 돼서 환상적인 메타버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 그 메타버스 세계를 움직이는 것도 권리물들일 텐데 그 권리물들이 결국은 금융일 거고 그런 금융이 결국은 이중 지불이라든가 이중 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을 해야 되고 결국은 메타버스도 블록체인이 핵심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과 이 개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지구인데 그 지구가 이 현실의 국가와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그 현실적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탈릭도 보고 있고 저도 보고 있고 제가 사업하는 방향도 그거거든요. 누가 이제 얼마나 설명력 있고 얼마나 그 말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협력자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많은 플레이어들 중에는 이제 정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흡수해서 이렇게 가느냐의 이제 그 게임인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리니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리니지의 아이템은 헌혈 증서에 가깝나요? 회수권에 가깝나요? 그러니까 리니지 아이템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 뭐 몇 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이게 한번 쫙 휘두르면 쫙 막 다 작살나고 그다음에 자기를 막 존경하고 이런 아이템의 사용 영철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회수권 모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리니지의 그 아이템들은 만들려면 그 게임 안에서 정상적인 경우에 뭐 엄청난 단순 작업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면서 그게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런 경력이 쌓여가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들어지는 과정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사용 가치를 생각하죠. 물론 이제 사용 가치가 분리가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매매가 일어나고 하는 거고, NC소프트는 어떻게든지 그 머신 돌려가지고 한다거나 외부에서 한다거나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례도 막 쌓여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템은 과연 그 유저 것이냐, 그 플랫폼 주인인 NC소프트 것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NC소프트가 룰을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희소성을 막 뭉개면 수많은 민사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거 정리가 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오늘은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고 NC소프트 리니지의 그 오래된 그 낡은 프로그램이 NC소프트의 매출의 30% 넘는단 말이죠. 그 왜 그래요? 거기에 다 자신 판타스틱한 그런 게임이 있겠지만 그 오래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그 게임에는 자기의 자산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 완전 락업이 딱 된 건데. 근데 어쨌건 NC소프트 그 그 리니지의 그 아이템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만들어지느냐가 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기존의 화폐적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헌혈 증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ICO라든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게 헌혈 증서에 가까운 모델을 만들어야지 자꾸 버스 회수권의 관점에서 만들면은 법에도 저촉되지만 버스 회수권을 만들려고 하고 이제 프리세일 하면 이제 그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버스 회수권이라는 건 별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종이에다가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이런 용처로 제한했다. 이거 왜밖에 없으니까 딱 증권으로 보여요. 근데 아이템 막 열심히 게임하면서 캐는 거, 그다음 피를 뽑는 거 이거 증권으로 보여요? 증권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페루나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방갈로 정부 등기소에는 안 나와.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정부가 뭉개버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그 노점상들의 그 자리, 권리, 이거 매매되거든요? 매매되는데, 이거 뭐 등기가 되지도 않고, 뭐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단속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런 경제가 더 커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러면 그런 경제가 더 큰데,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에 올라와서 자산화가 되면, 정부가 안 따라올 거다? 안 따라올 거다? 그럼 정부가 안 따라올 거면 진작에 정부가 그거를 막았겠죠.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올라오면 메타버스상에서 막 거래가 되는 거죠. 위험도 있지만 또 그 위험 안에서도 그 경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쓴 칼럼이 140개 정도 되는데 토마호크라는 키워드하고 오테민이라는 그런 그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이 칼럼을 찾으시고 혹시 읽으신 분은 그 칼럼을 좀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댓글을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토마호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토마호크 그러면 뭐 미국의 순항 미사일 생각하신다거나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그 인디안들이 쓴 손도끼를 생각할 텐데 찾아보십시오. 예, 제가 140개의 칼럼을 썼기 때문에 별 내용 다 썼는데 하여튼 그런 관점을 좀 가지셔야 된다. 예.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코인들 있잖아요. 비트코인 얘기만 하지 말고 오 작가 조금 내가 원하는 이 코인 얘기 좀 해봐.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헌혈 증서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회수권에 가까운가요? 비트코인 답 나왔어요. 비트코인 일부를 보신 분들은 이해하셨습니다. 비트코인은 커피 사 먹는 거 아니죠. 그런 용처가 정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자체가 아니에요. 용처 자체가 글로벌하고 그건 공간적으로도 글로벌하고 시간적으로도 무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폐쇄된 생태계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그럼 비트코인은 해수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헌혈 증서 맞나요? 헌혈 증서 맞잖아요. 비트코인은 바로 남는 전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 지금 초창기래 가지고 비트코인에 눈이 뒤집혀진 인간들이 남지 않는 전기로다가 막 뺏어가지고 수력발전소 전기 훔쳐다가 뭐 피크타임 내 전기 훔쳐다가 하지만 그거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본질은 남는 전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금융화라고 오 작가가 이렇게 자꾸 외치는 이유가 비트코인은 점점점 더 남는 전기로 만들어지는 에너지 응축물이 될 거란 말이죠. 비트코인은 그 헌혈 증서예요. 자, 여러분. 이더는 헌혈 증서에 가까워요? 회수권에 가까워요? 제가 답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XRP, 저 리플이라고 말 안 했어요. XRP는 회수권에 가깝습니까? 헌혈 증서에 가깝습니까? 그리고 도찌는 아까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성격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다 생각을 해보세요. 도찌는 회수권입니까? 헌혈 증서입니까? 네, 제가 굉장히
지금 심플리파이 한 거거든요. 야, 지금 오 작가 저거 완전히 저거 폭력배네. 이렇게 수많은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헌혈 증사 회수권 딱 두 개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냐. 근데 여러분들이요, ICO 백서를 저처럼 50개, 60개 말고요, 그냥 딱 5개만 무작위로 해가지고 읽어보세요. 예. 헌혈 증서인지 회수권인지 답이 나와요. 그냥 다 회수권이에요, 다 회수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지금은 혼란기구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다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생태계 만들면 그 안에서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답을 찾지 마시고요. 이런 전통적인 것에서 찾으셔야 돼요. 전통적인 것이 우리가 놓쳤던 거, 헌혈 증서 같이 놓쳤던 것들이 블록체인하고 만나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 됩니다. 이것이 일총 관계를 넘어서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게 돈으로 쓰여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눈을 돌려서 보면 이런 그 시장 경제가 국가 행정력이 뒷받침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합법적인 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토마호크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블록체인이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생태계를 제한해가지고 그 용도를 생태계를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용도는 명확해지니까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정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거하고 정반대 방향입니다. 비탈릭이 바라보는 거하고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탈릭이 제가 생각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이 글로벌리 선수들은 저랑 생각이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같은 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나라 기업이 먼저 가느냐, 어느 나라 팀들이 먼저 도달하느냐의 지금 경쟁인데 그게 무슨 뭐 남극점 정복하는 거나 달에다가 깃발 꽂는 것처럼 한번 꽂아가지고 뭐 되면 내 거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식민지를 건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진짜로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거를 경작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주는 진짜 이 저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그 여러 협력자들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코인, 내가 생각하는 그 내가 봤던 그 아이디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회수권, 버스 회수권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헌혈 증서를 유통시키려고 하는 거냐. 예. 그 두 개가 거칠지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딱 바라보실 때. 네, 제가 굉장히 오늘 거칠게 말했지만 이거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이게 큰 어떤 초보자들한테는 의미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여러분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바라는데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잘 지내세요. 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